안녕하세요. 솔라나 호들러 사운드머니입니다. 이번에 또 한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될 것 같은 경험을 해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또 솔라나 블록체인이 멈췄는데요. 제가 작년에 솔라나에 좀 관심이 생겨서 한번 사봤는데 제가 이걸로 뭐 디파이를 많이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블록체인이 한 두 번 멈추는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아예 이게 블록체인이 멈추니까 아예 전송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근데 이번 주에도 한번 또 멈추더라고요. 제가 사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개인적으로 세 번이나 멈추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솔라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더리움을 예전에 샀었는데 2020년쯤에는 전송이나 뭐 전송비가 이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막 NFT 이런 게 터지면서 이더리움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USDC를 옮기려고 좀 썼던 건데 전송을 계속 실패해서 가스비를 또 올리고 또 실패하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가스비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더리움도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그 가스비로 한 $100 정도, 하나로 10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더리움 스캔해서 가스비를 스캔한 걸 올렸는데, 그러니까 보통 가스비가 이제 439달러 이렇게 나온 적도 있나 봐요. 이더리움을 보내는데 몇십만 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좀 당황스러운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피 때문에 좀 싸고 빠른 거 없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작년부터 솔라나에 관심이 좀 가지게 되는데, 저는 비트코인 말고는 탈중앙화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탈중앙화는 다 필요 없고 빠르고 싸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투자할 때 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최고만 산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의 1인자고, 그리고 이게 약간 살짝 문제가 있으니까 진짜 그냥 빠른 거, 탈중앙화 다 필요 없고 빠르고 싼 거. 그래서 한번 솔라나를 구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개발되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개발자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속도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앱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요즘 많이 유명한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그러니까 솔라나에 비하면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천천히 가는 장점도 있겠죠. 근데 솔라나는 진짜 빠르다. 앱도 빠르고 NFT 마켓도 엄청나게 커지고 싸고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솔라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봤었고요. 그리고 솔라나가 중앙화가 많이 됐다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뭐 다 필요 없고 싸고 빠르면 된다.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0%가 넘는 그런 솔라나가 인사이더들한테 분배가 되어 있다. 벤처 캐피털리스트 같은 그런 투자자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부자가 다 이미 그냥 가지고 선점하고 있는 거죠. 솔라나 같은 경우. 근데 저는 근데 뭐 중앙화 필요 없다. 비트코인 아니면 중앙화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리고 솔라나는 또 FTX 거래소 사장님이 굉장히 밀고 있는 그런 코인이죠. 그리고 솔라나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솔라나 홈페이지에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밸리데이터가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도 봤거든요. 밸리데이터가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하드웨어 사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CPU도 되게 좋은 거 필요하고, 램 같은 경우도 128기가 완전 최신 사양 그런 컴퓨터죠. 이거 만들려면 몇백만 원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유지하려면 매일 이제 1.1 솔라나를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좋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매일 한 개 솔라나를 쓰는 것 말고도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창출하려면 5만 개의 솔라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네요. 적어도 이제 자기 자신이 5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솔라나 밸리데이터가 되려면 몇 억이 필요하다. 그리고 솔라나의 밸리데이터들의 상황을 보면 현재 1778개의 밸리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문제점은 25개 이제 굉장히 큰 밸리데이터들이 있는데, 25의 밸리데이터들이 33%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질적으로 이 체인을 지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중앙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난 게, 솔라나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테라 루나의 예시가 있잖아요. 테라 루나도 굉장히 촉망받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가루가 됐습니다. 디지털 자산 회사를 운영하는 마이크 노버그라츠, 이분도 테라 루나의 굉장한 지지자였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루나 타투까지 이제 팔에다 새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한 분들도 투자할 때 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라루나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을 좀 가지지 않고 많이 투자했던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모든 암호화폐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좀 애매한 상황이고 와일드 웨스트라고 봐야 된다. 무법지대다. 그렇게 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EC가 항상 말해왔던 게 있는데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알트코인은 그 증권인 것 같다. 근데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까지도 이제 정의가 잘 내려지지 않은 거라서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을 것인가 그런 약간 의문도 있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봐도 미래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의 길을 간다. 그래서 아까 솔라나의 그런 경우를 좀 비교해서 비트코인 노드를 보면 비트코인 노드가 현재 이 웹사이트에서 보면 16,320 노드가 이제 발견됐다고 하네요. 전 세계에서. 공개되어 있는 노드가 이제 16,320개인 거고 아마 숨어있는 노드를 포함하면 이것보다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노드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가 정말 심각하게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반인들도 비트코인 풀 노드를 쉽게 돌릴 수가 있는데 이런 레즈베리 파이 같은 조그만 컴퓨터를 사서 한 20만 원이면 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사서 사토시를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만들어서 노드를 돌리면 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 생성이 막 느리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사용이 안 된다. 근데 지금 굉장히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거래가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네트워크 위에서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이런 게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뭐 비트코인 레이어 2 이 발전을 좀 주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채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컴퓨터 연산이 필요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은 거의 국가적인 산업이 됐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나라에 있는 화산열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 같은 그런 코인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비트코인 캐시는 어떻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하고 SV를 생각을 안 하는 게 해시레이트를 생각해 보잖아요. 지금 이 파란 파동이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인데 여기 밑에 있는 지금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 파동이 비트코인 캐시와 SV 해시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1%만 그냥 단합을 해서 비트코인 캐시와 SV를 공격하면 얘네들은 큰일 난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SV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 해시레이트를 보면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안전 자산이고 비트코인만이 진정으로 안전한 금융 시스템이다. 비트코인이 정답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암호화폐를 공부했을 때 이제 크립토 에셋이라는 이제 이 책을 샀었는데요. 이 책이 2017년, 18년도 바탕으로 쓰인 거라서 굉장히 오래된 코인들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표지를 보면 대쉬하고 라이트코인 이런 것도 보이죠. 2018년쯤에도 라이트코인이나 대쉬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2020년 지나서 보니까 라이트코인이나 대쉬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요즘 솔라나 아니면 뭐 카르다노 이런 거 얘기하지. 그래서 정말 암호화폐 그 시장이 굉장히 빨리 변한다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 이 책이 저한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주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 책이 좀 좋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암호화폐 시장을 접근할 때 주식처럼 숫자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식으로 다가가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투자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책인 것 같다. 반드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투자를 공부할 때 괜찮은 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책들 중에 하나인 비트코인 스탠다드 이 책이 정말 인상 깊었죠. 이 책이 좀 아카데믹한 책은 아닌데 그 사이페드 나무스 박사님이 자신의 주장을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왜 비트코인이 인류에게 필요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책이고요. 표지에 보면 이렇게 금이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금본위제 시스템에서 살았는데 금의 문제는 이게 이동이나 교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금본위제 위에 크레딧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크레딧으로 팽창하는 그런 경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은 금은 미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이페딘 아모스 교수님 같은 경우도 금은 단순히 산업적인 차원에서만 사용이 되고 화폐로서의 가치는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근본 이제로 간다고 해도 금을 우리가 직접 거래할 수 없으니까 또 거기 위에 신용 시스템이 생길 건데 그런 거 생각하면 비트코인밖에 없다. 비트코인의 에너지를 금융화한 탈중앙화되고 중립적인 그런 자산이고 우리 인류가 이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 위에 시스템을 세워야 된다. 이게 좀 맞는 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런데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잖아요. 가치 저장과 전 세계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있는데 이 가치 저장과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절대 알트코인이 아니다. 절대 알트코인은 이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반드시 비트코인이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류의 번영을 위해서는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에 집중해서 비트코인을 모아야겠다. 오늘 또 갑자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